Weekly Bullshit Podcast. 안녕하세요. 위클리 부llshit 팟캐스트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국어 버전으로 돌아왔는데 앤디 씨 죄송합니다. 네. 영어를 좀 더 공부하시고 네, 다음에 영어 에피소드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죠. 제 인터랙션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저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한국어로 진행하게 된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뭐 그래도 이번에는 저의 좀 전문적인 분야를 들고 왔으니까 네.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 주제가 저희 앤디 씨는 전공이 뭐였죠? 저 기계공학입니다. 네. 사실 또 이 요즘 시대는 문과 대 이과 뭐 이런 네. 내용이 많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약간 문과를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또 문과의 전공을 3개나 이렇게 경험한 입장으로서 문과에 대한 어떤 마지막 항변이라고 할까요? 네. 문과도 그러니까 뭐 문과가 아주 뭐 프랙티컬하다 네.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과의 어떤 체계. 그러니까 사실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긴 하잖아요. 뭐 학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경제학 같은 사회과학 분야를 제외하고는 좀 추상적인 면모가 있긴 하죠. 그렇죠. 네. 뭐 말장난 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 네. 저도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한 번쯤 항변을 해보면 네. 어떨까 해서 제가 어떤 문과의 진 매력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을 한번 네.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기대가 되고요. 이제 서두가 너무 길었으니까 본론으로 바꾸시죠. 네네. 네. 뭐 아시다시피 저 이제 또 법을 공부하는데 네. 앤디 씨는 공신력이란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신력. 네. 공공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민법적인 의미에서 네. 공신력이라는 거는 등기에다가 공신력을 인정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등기는 아시죠? 등기우편 이런 거 아닙니까? 약간 비슷한데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네. 가서 등기부 확인해라. 등기부 확인하라고 하죠. 네, 그때 말하는 등기가 바로 이 공신력에서 문제되는 등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민법 186조가 있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소유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등기를 많이 쓰죠. 네. 네, 근데 이 우리나라의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응? 문제가 많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앤디 씨가 갑한테 가서 네. X 토지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앤디 씨는 X 토지의 등기부를 보니까 갑 씨가 소유자네. 네. 그래서 매매 계약을 딱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다 줘버렸어요. 근데 네. 갑이 알고 보니까 소유자가 아닌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네. 공신력이란 게 있으면은 앤디 씨가 갑이 비록 이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앤디 씨가 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공신력이 있으면 네. 믿을 수 있잖아요. 네. 등기는 믿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믿은 사람은 보호를 해줘야겠죠. 음흠. 그런 면에서 이제 가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저는 그냥 사기 당한 건가요? 그쵸. 쉽지 않네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신력이 없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앤디 씨 같은 불쌍한 피해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앤디 씨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앤디 씨는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상황이 보편적이 돼버리면은 근데 보편적이 돼버리면 아무도 등기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쵸. 애초에 그런 계약을 맺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겠죠. 굉장히 리걸 마인드가 탄탄하신데요? 이걸 마인드가 아니라
그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밀려났다가도 이퀄리브리엄은 돌아가는 뭐 이런 그쵸. 사회학에도 이런 그쵸.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NDC가 이런 상황이 보편하게 되게 되면 NDC가 저 같은 이렇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을 찾아와서 네. NDC가 뭐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고민도 상담하고 그러면은 결국 이게 또 사회적 비용이 된다는 거죠. 네. 공신력이 인정돼 버리면은 나는 그냥 간단하게 가서 등기부 있나 없나 보고 네. 체결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저 같은 뭐 쓸데없는 변호사 좀 찾아보고 네.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NDC가 저희 갑한테 가서 아니 너 이거 너가 소유자 아니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너가 소유자 아닐 때 책임질 수 있는 보증인 데리고 와라. 뭐 너 친구 한 명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다 사회적 비용이란 겁니다. 네. NDC 이번에 또 재무 수업을 배우시는데 투자론 듣고 있습니다. 투자라는데 네. 듣고 계신데 거기서 배우지 않나요? 위험이 상승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되죠? 이제 그 idiosyncratic risk는 리턴을 못 받죠. expected return 계산할 때 idiosyncratic risk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systematic ri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 값에 따라서 expected return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올라가면. 네. expected return 네.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그 자본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결국에 이제 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냐면 비용이 증가하는 형태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죠? 공신력이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너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바로 이 문제가 네. 이제 법을 해석할 때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독일의 법학자인 사비니라고 아시나요? 당연히 모르죠. 네. 말이라고 하십니까?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뭐 네. 좀 멋있어 보이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비니 선생님께서 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해석하는 방법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장 자체를 보고 해석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법이 제정된 목적을 보고 제정 당시에 그걸 왜 제정했을까를 보고 해석한다. 세 번째가 현재 상태에서 그 법이 작용하는 취지가 뭔지 네. 그걸 보고 해석한다. 네 번째가 체계적 해석. 그러니까 법 전체를 봤을 때 그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입니다. 네. 그 4개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집중하고 싶은 건 네 번째. 체계적 해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NDC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다른 제도에서 이렇게 올라간 사회적 비용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좀 예시를 드릴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 추정력이 뭔데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은 해석해 나가는 거죠. 네. 추정력이란 거는 그러니까 등기가 있는 사람은 나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돼. 네. 내가 등기가 있음으로써 내가 소유자라는 거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기도 하고 근데 등기의 추정력은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조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학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학은 이제 말장난?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네네. 법학은 이제 성문법이 있고 네. 그 거시기가 있잖아요. 거시기 발레법 정도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unwritten law. 불문법.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현 체계가 잡힌 체계가 잡힌 국가는 네. 이게 무언의 룰들에 의존을
적게 할수록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그 조문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문의 체계와 그 해석 그런 것들이 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뭐 법에 대해서 법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지만 네, 제일 주된 것은 법을 해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학에 있어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학에 있어서 법은 대상이에요.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자연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네, 근데 법학은 특이한 게 법이 없더라도 해석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이 없는데도 해석할 수 있죠. 법과 법 조문들이 서로 있겠죠. 네, 법 조문들이 이렇게 감시하지 않는 영역, 법 조문들이 일부러 남겨둔 영역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럼 공란에 대한 해석을 한다고요? 공란에 대한 해석. 뭐 말도 안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다 법칙을 만듭니까? 현상은 법은 현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법은 대상입니다. 대상이고 현상은 그러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는 거죠. 네, 이런 사례들을 해석할 때 법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내용이 샜는데 다시 돌아와 보자면 등기의 추정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의 추정력은 조문이 없어요. 네, 등기의 추정력은 그러니까 순전히 해석만으로 이루어진 법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의 추정력이란 법리도 그렇고 네, 저희가 이렇게 등기의 추정력이란 법리도 그렇고 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민법에서 보면은 108조 2항이 있습니다. 108조 2항은 저랑 앤디 씨가 이렇게 짜고 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짜고 치면 짜고 친 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짜고 치면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게 맞죠? 뭘 짜고 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앤디 씨랑 이렇게 매매한 것처럼 해가지고 네, 내가 얘한테 팔기로 했는데 네, 내가 갑한테 팔기로 했는데 앤디 씨한테 그냥 줘버렸어. 매매한 것처럼. 그럼 갑은 못 얻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짜고 치면 안 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죠. 그쵸. 정확하십니다. 그게 이제 민법 108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네. 108조 2항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이 나는 이거 너네 짜고 치는지 몰랐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네, 그 사람은 너네 짜고 치는 걸 몰랐으니까 너네는 이거 유효한 걸로 하고 내가 뭐 결과적으로 다 취득을 할게.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등기의 공신력의 문제와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들었던 케이스 있죠. 갑과 앤디 둘이가 엑스토지를 거래했어요. 그리고 앤디 씨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앤디 씨는 이렇게 엑스토지를 취득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갑이랑 을이랑 짜고 쳐서 갑한테 등기를 넘겨준 거였던 거예요. 근데 앤디 씨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억울해 죽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앤디 씨가 어떤 걸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무효다는 내가 하는 게 유효라고 주장해야겠죠. 제가 한 게 유효고 쟤네들이 한 게 유효죠. 선생님이 한 거는 당연히 유효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걔네들이 한 게 유효여서 네. 갑이 소유자여야만 앤디 씨가 그 소유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냐? 앤디 씨가 결국에는 이제 법률로 돌아가 보자면은 108조 2항을 주장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108조 2항은 앤디 씨 같은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 앤디 씨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불쌍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공신력 인정해줘야죠.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대안에 대한 아니 왜 인정해주면 왜 안 됩니까? 그건 왜 우리나라 법률에 그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법률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거는 법학의 내용이에요. 아니 뭐 말도 안 돼. 그건 정책의 내용이에요. 법학은 그냥 주어진 거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가는 건가요? 거기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수정하거나 이러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네.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건 단순히 주장에 불과합니다. 약간 그런 거네요. 약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한다고 한다면 네. 그 공유와 공주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그러니까 이런 공유와 공주를 벗어난 다른 것들을 제시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뭐 이제 리만 기하학 이런 다른 기하학들을 네. 하는 거고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학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꿀 수 어. 없는 거고 그냥 그 위에서 체계를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그게 이제 법학에서 좋습니다. 한다는 얘기인 거죠. 정확히 그 말입니다. 바꿀 수는 있으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법학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꾸면 바꾸는 대로 법학은 따라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리만 기하학이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유클리드 기하학을 하던 사람들이 리만 기하학이 만들어짐으로써 리만 기하학으로 넘어가서 그 리만 기하학의 공리와 공주는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 정확히 그런 내용입니다. 딱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만도 본인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사실 공유와 공준이라는 것이 일단 초기적인 기하학에서는 네. 자연현상과 합치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평행선은 우리의 직관과 합치하는 아, 것들이 그쵸. 많이 네. 많죠. 평행선이 만나지 않는다든지.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꼬아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건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정하기 나름인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네. 뭐 기하학 쪽을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해볼 여지가 없었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 감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유클리드 기하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와 공주는 주어진 것처럼 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 조문은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 법 조문을 해석하는 게 법학의 역할인 거고. 네, 일단 그러면은 뭐 지금 등기에 그런 용어 공신력이요? 공신력을 주지 않는 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걸로 생각하고 네,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일단 이제 대안을 찾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네. 해석적으로 찾자. 네, 좋습니다. 라는 것이 네, 법학입니다. 어느 정도 주제가 이해가 가네요. 이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8조 2항 같은 것도 네. 굉장히 폭넓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08조 2항이 제가 정확히 뭐라고 했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죠. 네. 근데 짜고 치지 않더라도 우리의 판례와 그다음에 몇몇 학자들이 네. 그렇게 주장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너가 그 상태대로 유지한 거는 부실 등기가 있는데 너 위조한 등기가 있는데 그대로 유지한 거는 108조 1항으로 봐준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얻은 사람은 등기를 얻은 사람은 유효한 것으로 봐주겠다. 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등기의 내용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그 등기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민법 전반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등기의 추정력이라든지 그냥 108조 2항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등기를 가진 상태로 10년간 가만히 있으면은 소유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같은 제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제도가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해석된다. 그런 식으로 조금 넓게 해석된다라는 거죠. 네. 이제 아시겠나요? 아, 근데 저는요, 뭐 네. 이제 올리버 씨의 설명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만, 네.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등기 공신력 부여하면 되지. 그러니까 법학에서 논하자는 게 아니라요. 네.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법 체계가 말이죠. 네. 왜 그렇게 사적을 붙여가지고. 뭐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그게 이제 사실 법학 말고 법학 주변에 있는 학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철학이라든지 법사학이라든지 법사학도 있거든요. 네. 법사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네. 그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민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가요? 네, 1950년대에 처음으로 민법을 만들었는데 네. 50년대 어떻습니까? 등기가 뭐 있어요? 등기소도 다 불탔어요. 네. 6.25 전쟁 때문에. 네.
그럼 등기를 믿을 수가 있어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돼버리면은 네. 등기 공무원들이 그냥 아 내가 위조해서 내 걸로 만들어 버리지 이런 게 너무 쉽게 가능했던 사회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 사회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네. 라는 입법자의 결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고. 이 역시 법 사학을 들여보니까 이해가 쏙쏙 가네요. 네, 근데 이건 사실 네. 법학의 그런 메인 주제는 아닌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저 같은 이제 비전공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네. 플라저블한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플라저블하네요. 이게. 아, 좀 네. 확 네. 와닿는 설명이었던 네.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법학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셨다면은 네. 법학이 얼마나 그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되는지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뭐 네. 공감을 한다기보단 공감할 바탕이 마련되었다 정도로 가시죠. 앤디 씨 아직까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긴 어떤 합니다만. 부분이 좀 미심쩍으실까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아직 이해가 충분치 않기 때문인 걸 수도 있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네.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을 해석할 때 결국에는 그 법 체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앤디 씨도 아시죠? 뭐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법실증주의의 논리. 뭐 그냥 논의 그런 게 있다. 네, 그죠. 알고, 네. 그러니까 법실증주의의 논의가 뭐냐면은 자연법, 그러니까 그 어떤 완벽한 법이라는 게 이미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판단해 나가는 과정, 음. 우리가 그걸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뭐 NDC식으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자연이 있고 자연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다. 네. 그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의 현재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걸 더 개선해 나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게 법실증주의고요. 네. 또 그 반대편은 뭐가 있냐? 하면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이죠. 악법도 법이다. 법은 있는 그대로 주어지는 거고 법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 네. 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놨냐?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법을 해석하는 기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제일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은 형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처벌하는 거. 좋은 말씀이시죠. 갱생에 불가능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서 네, 그 두려움을 심어놓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법실증주의적 관점. 네. 그러니까 형법은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나라의 형법전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근데 네, 유럽보다 처벌 세잖아요, 실제.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처벌하는 것이 제일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까요? 처벌하는 것이 본질이다. 네. 저는 대한민국 형법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이게 네. 어떻게 말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심신미약 정도는 아시죠? 네. 심신미약을 좀 폭넓게 인정해줘야 될까? 좁게 인정해줘야 될까? 근데 네. 그 처벌이 법의 본질, 형법의 본질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 처벌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뭐 NDC 개인적인 말을 근데 보죠. NDC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그냥 법을 궁금해요. 어기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 두려움을 심어줘서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근데 심신미약인 사람은 네. 선택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해석의 폭이 있겠습니다. 진짜 심신미약이라면 네. 정말로 마약에 취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었어요. 기억도 하나도 못하고요. 근데 그렇게 근데 마약은 하는 것 자체가 본인 선택이니까 좀 다른 예시로 갑시다. 조현병에 네. 그래서 사람 죽였어.
근데 그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벌에 앞서 제가 가정한 건 처벌의 목적이 두려움을 심어줘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게 하는 데 있는 건데 그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조현병 있으면 똑같은 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사실 이제 심심 미약을 인정해줘야죠. 심신미약을 좀 폭넓게 인정해줘야 된다. 네, 왜냐면 조현병 가진 사람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왜냐면- 말씀을 하신 거죠. 인정을 안 해주고 처벌을 해도 공포심을 똑같다? 심어주는 그런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아 다를 게 없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바깥의 시선에서 본인의 논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러면은 앤디 씨는 처벌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셨어요. 우리나라의 형법 조문이 뭔지는 물론 앤디 씨가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처벌이 뭔지를 기준으로 형법 전을 해석하자라는 것이 이제 법실증주의적 관점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 법에서 정말 이 조문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해석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고 각각의 해석하는 길 자체도 그것이 이런 측에서 해석하는 것과 그러니까 법실증주의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과 네. 그 반대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법학의 본질인 건데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는 관점과 네. 법을 해석하는 관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법을 해석하는 관점들이 어떤 근거하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를 비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저의 요지였습니다. 네, 네. 네. 앤디 씨는 좀 마음이 바뀌셨나요? 아까 초반에 제가 법학에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가요? 네, 미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네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느냐 말장난 아니냐 결과적으로. 아니,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뭔가 얘기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자연과학에서는 말이죠. 네. 어떤 법칙이 정해지면 말이죠. 법칙을 내가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네. 어떤 법칙을 유도했어요. 네. 그럼 사실 그 법칙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현상을 해석하는데 똑바로 해석했다면 네. 누가 해석했든 같은 형태가 도출될 거라는 말이죠. 아니 근데 뭐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는 저의 사실 생각은. 기존의 이론과 자연 현상이 관측된 새롭게 관측된 자연 현상들이 불일치할 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네. 그건 불일치하는 건 어떤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불일치하는 건 누가 관측하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석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아는 한에서는 뭐 뉴턴의 물리학과 네. 뭐 양자역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패러다임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뉴턴의 고전력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제가 궁금했던 점은 뉴턴의 설명보다 네. 이 아인슈타인 이후 양자역학의 해석이 왜 양자역학이 더 좋은 해석인지 좋은 해석이라고 그거는 체계적이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아인슈타인이 더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각자의 견해를 놓고 네. 비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법과 그다음에 이 자연과학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도 얘를 한 조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리겠죠. 그럼 근데 비교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 조문은 자연과학의 어떤 부분에 해당합니까? 법 조문은 자연 현상에 해당하죠. 그리고 그 법 조문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결과가 그쵸, 나올 네. 수가 있다.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로 누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양한 법칙들로 기술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고전역학 이런 건 사실 적절한 비유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럼 적절한 그 뭐 비율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전역학에서 현상을 기술할 때 그 좌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원통형 모양 좌표를 생각할 수도 있고, cylindrical coordinate이라고 하죠. 뭐 구형 좌표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x, y, z가 있는 네, 뭐 카테시안 직선. 코디네이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수식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같은 자연상을 예측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점에서는 법학이 자연 현상의 어떤 아날로그스하다고 한다면 이런 좌표에 좀 더 이런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좌표를 잘 몰라서 네. 좀 더 이렇게 elaborate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가운데 태양이 있고 이제 행성이 네네. 태양 주변을 도는 현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기술할 때 그냥 그 반지름은 계속 일정하잖아요. 네, 그 각도만 바뀌는 거잖아요. 돌면서.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져요. 그 어떤 원형 좌표를 사용하면은 태양을 중심에 둔 좌표. 네, 태양을 중점에 놓고 원형 좌표를 사용해서 그 행성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어떤 미분방정식을 세우면 식이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그리고 커플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x, y 좌표로 태양을 가운데 원점을 네네네. 놓고 그 행성의 좌표로 뭐 x, y 좌표로 기술을 하려고 해요. 네. 이게 x, y 좌표가 계속 그냥 이렇게 변하는데 뭐 하나도 일정한 양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네. 보면 반지름하고 그걸 놓고 그런 하면은- 값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좀 되게 식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어느 하나가 맞는 게 아니거든요. 둘 다 똑같은 현상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더 간편한 식이 나오는 방법을 지혜롭게 사용해야죠. 법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법학을 적용할 상황이 있고 법 조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법 조문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 자체에 우열 혹은 뭐 맞고 틀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어떤 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뭐 자연과학하고 유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근데 사실 네. 약간 다른 좀 생각이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하나의 체계적인 해석,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의 관점에서 모든 법조문을 관측하는 것이, 네. 모든 법조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그 체계적으로 네.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용적인 목표를 위해서 하게 되면은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오히려 좀 자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는 A라는 방법을 쓰고 저 때는 B라는 방법을 쓰고, 네. 그러면은 너는 이때는 A를 선택하고 이때는 B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런 질문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사실은 법학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케이스들과 다른 케이스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 법조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예시를 들자면은 앤디 씨가 그 백화점에 여자친구가 놀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근데 앤디 씨가 백화점에 떨어진 방아를 밟고 넘어졌어요. 아이고 막. 네. 그러면은 앤디 씨는 백화점한테 야 너가 계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백화점에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 백화점이 이걸 좀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할 수 있냐, 아니면 우리 앤디 씨가 그런 계약적인 게 아니라 네. 비계약적으로 너가 그냥 나한테 손에 입혔으니까 우리 이건 뭐 교통사고 비슷한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학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해라고 했을 때 계약의 범위를 넓게 잡는 사람은
계약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계약을 분명히 적게 잡는 사람은 비계약적으로 교통사고랑 비슷하게 해결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케이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체계적인 해석 하에서 새로운 케이스가 들어왔을 때 그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은 네.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올리버 씨가 저한테 설득시키고 하는 것이 네. 법과학과 자연과학이 뭐 동일한 뭐 유사한 정도로 체계적이고 뭐 공통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쵸.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그런 그 상관관계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법조문이 자연현상에 해당한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케이스 법학에서 말하는 케이스는 자연과학에서 어디에 해당하나요? 케이스는 관측이죠. 케이스 관측 관측. 관측하는 행위요? 그러니까 관측해서 만들어 온 데이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봤던 이 바나나 껍질 밟고 까단 케이스를 네. 자연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보자면은 네. 뭐 제가 뭐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중슬립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중슬립 이전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양자역학을 생각했을 수 있겠죠. 뭐 그건 뭐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잖아요. 가능은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슬립 케이스가 발생하기 전에도 자연 물리학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쳐요. 뉴턴식 케이스, 뉴턴식 방법, 그다음에 양자역학 두 개가 있는데 이중슬릿이라는 친구가 도입됐어. 이중슬릿이라는 현상을 발견했어. 현상은 법조문이라는 그러니까 이중슬릿이라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현상 관측. 이중슬릿을 관측했어요. 관측하는 행위 아니면 그 개별 사건이요? 사건이죠. 그러면 말이죠. 사건까지 다 포함해서 사건이 그러면 자연현상이라는 것으로 도입되는 거죠. 그 포괄적인 자연현상을 누가 더 잘 해석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자연과학 아니냐라는 게 저의 의견이었어요. 여기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자연 현상 속에 개별 사건, 이중슬릿이라는 그런 개별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집합이 자연 현상이고 개별 집,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케이스, 이중슬릿인 거잖아요. 네. 그럼 법학에서 똑같은 게 해당이 그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 현상을 지금 법조문이라고 하셨어요. 네. 법조문 전체 법체계 전체인가요? 법칙의 전체에 해당. 그럼 케이스는 그러면 거기서만 그러면은 이중슬릿에 해당하는 법학의 요소는 네. 그럼 법 한 조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 현상 케이스는 법체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비유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 집합의 상관관계가 다 포함 관계가 다르잖아요. 꽤나 맞는 정확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저의 아주 정말 현재 상태로서도 간단하게 뭐 네.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으나 네.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지금 끝내는 건가요? 뭐 좀 더 얘기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법학과 자연과학이 그러니까 뭐 비슷한 정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거를 타인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네. 굳이 두 가지를 1대1로 대응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법학 나름대로 다른 어떤 그 논리성을 저한테 설명을 하셨으면 제가 좀 더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을 좀 더 네. 앤디 씨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다음번에 네.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이 얘기를 네. 제가 좀 더 법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네.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을 해서 다음 팟캐스트 주제로 조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긴 얘기를 했네요. 네, 정말 긴 얘기였습니다. 거의 한 두 에피소드 정도의 분량이 나왔는데 네. 앤디 씨는 좀 생각이 바뀌셨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학이 뭐 체계적인 거라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냥 중구난방으로 헛소리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건 잘 알겠어요. 근데 자연과학과 어떤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아예 그냥 그 접근법 자체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체에 어떤 논리적 구조가 있을 것이다.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혹시 앤디 씨는 다른 문과 학문에 대해서는 네. 조금 생각이 바뀌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네. 다양한 학문들 존중합니다. 뭐 철학도 그렇고
그래서 철학 팟캐스트를 시작한 거예요. 네. 법학, 철학, 뭐 문학 모든 학문을 존중하고요. 자연과학 만능론자도 아니고 자연과학도 그 공유와 공준에 기반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경험에 의해서 미루어 짐작된 공유와 공준들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뭐 완벽한 거 없어. 그거 누군가 그거 왜 믿는데라고 하면은 할 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겸손해야 한다. 뭐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다른 문과 학문도 충분히 존중하고 뭐 논리적 체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좀 제가 디펜더니까 좀 네. 대응해서 오펜더 역할을 해주셨으면 아, 네.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랄하게 한번 다른 학문을 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이 불시 불시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